오후 3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좋았습니다. 제 나이 67,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집안의 침묵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고요함이 저만의 작은 평화로 느껴집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겨울을 이기고 다시 피어난 제라늄이 빨간 꽃잎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이번 주말엔 분갈이를 해줘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잎사귀를 다듬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대출을 얻어 구입한 곳입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 복례 헤어가 잘 되어서 대출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죠. 미용실은 3년 전에 은퇴하면서 접었습니다. 가끔 옛 단골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머리를 잘라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혼자 보내요. 라디오에서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실까? 생각하며 인터폰을 눌렀는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딸 정은지와 손녀 정하늘이었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특히 은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문 좀 열어주세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얼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캐리어 2개와 손가방, 그리고 하늘이 안고 있는 인형 하나. 마치 여행이 아닌 이사를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이혼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남편 김민우와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하늘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지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아파트 계약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그럼. 이게 내 집이기도 하잖니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은지의 지친 표정을 보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늘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살 소녀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겪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우가 바람이라도 피웠나? 아니면 은지가.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손녀 하늘이를 제 침대에 재우고 은지는 예전 그녀의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면 앞으로의 날들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평온했던 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풍파가 될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간 같은 창문으로 바라본 풍경인데도 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건 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그날의 해는 유독 붉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붉은 해는 변화의 징조라고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죠. 은지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의아했지만 물어보니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일찍 일어나 제가 아침 준비하는 것을 조용히 도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어제보다 덜한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도 돼요? 하늘이가 식빵을 꺼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하늘이가 있어서 너무 기뻐. 진심이었습니다. 이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은지가 전학 절차와 이혼 서류를 처리한다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늘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했지만 밝은 성격 덕분에 곧 친구들을 사귀었죠. 저는 모처럼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은지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미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느 저녁 하늘이가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간 후 조심스레 물었어요. 은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카페를 열까 해요. 요즘 카페가 잘 된다던데. 창업은 쉽지 않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랑 같이 할 거고 계획도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은지는 방에 들어가 버렸죠. 대화가 너무 짧게 끝나 아쉬웠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닫으려다 은지가 아파트 현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대화가 끝난 후 은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어? 현관문이 열리자 물었죠. 아, 깜짝이야.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은지는 놀란 듯 했어요. 그냥 친구예요. 사업 얘기 좀 했어요. 은지에게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혼의 충격으로 술을 마시는 건가 싶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은지의 밤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저는 걱정됐지만 40살 성인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밤에 전화통화 많이 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리고 웃는 소리도 들려요. 아빠랑 싸울 때는 한 번도 안 웃었는데. 하늘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쩌면 은지의 이혼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은지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하늘이를 제게 맡기고 나갔어요. 그날따라 하늘이는 열이 조금 있었는데 은지는 그것도 모른 채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열을 재며 하늘이를 다독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고 흥분한 듯 볼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은지야, 하늘이가 열이 있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일 병원 데려갈게요. 은지는 대충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에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불안감이었죠. 딸이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윤 소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집 관련 서류 준비됐습니다. 연락 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 관련 서류라니. 설마 은지가 이 집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고 아침 식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에 섣불리 반응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은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것은 마음으로 들리는 경고음이었어요. 오래된 습관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저는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간이면 깨어나곤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어스름이 창가로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방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어디 있지? 아니, 여기도 없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은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서재 책상 앞에 쪼그려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죠.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은지는 서랍 속 물건들을 꺼내 살펴보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어요. 도장은 어디에? 등기부등본도 없고. 엄마가 어디다 뒀을까? 도장이라니. 제 인감 도장을 찾고 있다니.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약 10분간 서랍을 뒤지다가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제서야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제 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지는 제 집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지켜온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보금자리를. 화장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머리가 정리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 은지는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정말 이혼했을까?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릴 때쯤 문득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은지의 남편 민우가 술에 취해 저에게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요즘 카페 한다고 돈을 많이 써요. 제가 반대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벌써 대출까지 받았다더군요. 당시에는 부부간의 일이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대화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혼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지는 카페 창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이제 붉은 빛에서 파란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선 인감 도장과 중요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예전에 미용실 운영할 때 써오던 작은 금고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은지와 하늘이가 잠든 사이 금고를 꺼내 청소했어요. 녹슨 자물쇠를 기름칠하니 여전히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아침 식사 시간에 하늘이가 물었어요. 식탁 옆에 놓아둔 금고를 가리키며 묻는 그 눈이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쓰던 금고란다.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려고 꺼냈지. 무슨 보물이라도 있어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렇지. 할머니에게는 보물 같은 것들이야.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은지는 늦잠을 자서 우리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11시쯤 일어난 그녀는 금고를 힐끗 보더니 무심한 척 물었어요. 엄마, 저건 뭐예요? 옛날 미용실에서 쓰던 금고. 요즘 통장이랑 카드를 자꾸 잃어버려서 여기다 보관하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점심 식사 후 은지는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친구 만나고 올게요. 하늘이 좀 봐주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서둘러 행동에 옮겼어요. 우선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인감 도장과 통장,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은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금고에 그 서류들을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제 옛 제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선생님인데 혹시 금고 하나 맡아줄 수 있니? 네. 금고요? 물론이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늘 가져갈 테니 아무도 모르게 해줘. 그리고 인근 은행에 들러 새 통장을 만들고 기존 계좌에서 상당액을 이체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늘이가 찾았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미용실에 잠깐 갔다 왔어. 민지가 보자고 해서. 그날 저녁 하늘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순간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늘 노후 걱정하시잖아요. 충분히 있어.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하늘이 학교도 정해야 할 텐데. 아, 그게.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카페 오픈할 것 같아요. 투자자도 구했고. 정말?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은지가 저의 집을 노리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지켜야 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하늘, 나무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까지.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젠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겠죠. 은지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자주 외출하면서도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 않았고, 낮에는 대부분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어요. 몇 번이고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지만 저를 보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조부모 참관 수업이 있대요. 할머니가 와주실 수 있어요? 하늘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갈게. 기쁘게 대답했어요. 은지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늘이 학교에 못 가요.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가면 되지. 대답은 담담했지만 은지가 딸의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은지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윤종석 부동산 중개사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윤 소장이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사람일 테죠. 명함 뒷면에는 은지의 필체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계약금 1,0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이라니. 은지는 이미 제 동의도 없이 집을 팔기로 약속한 모양이었어요. 명함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식사 준비를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은지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내일 그 약속 시간에 제가 나타날까? 할머니 괜찮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제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나 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은지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며 간간히 미소를 지었고 하늘이는 내일 있을 참관 수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밤 9시 하늘이가 잠들고 은지는 샤워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은지를 기다렸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샤워를 마친 은지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물었습니다.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무슨 얘기요? 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내 도장 어디 있어?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무심한 표정으로 바꾸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서랍 뒤진 거 알아. 윤 소장이랑 내일 약속 잡은 것도 다 알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해?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멋대로 팔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놀란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거잖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은지가 제 죽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죽길 바라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은지가 말을 돌렸어요. 그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카페를 열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집을 팔면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난 이 집이 좋아. 30년 동안 살아온 내 보금자리야. 내 아버지랑 추억도 있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감상은 버려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대요. 그 돈이면 얼마나? 그만. 내 집 팔아서 내 사업 자금 대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저도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요. 미용실 하면서 저한테 늘 공부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도전하려는데 왜 막으세요? 도전은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하늘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작은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할머니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구나. 얼른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엄마, 할머니 집을 팔아요? 하늘이가 은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니, 그게. 하늘아,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내가 좋아하는 수영장 있는 아파트로.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 모습에 은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아, 방에 들어가. 어른들 얘기하는 중이야. 아빠도 그래서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가 돈 때문에 자꾸 싸워서 아빠가 떠난 거예요? 하늘이의 질문에 은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은지의 이혼 이후 갑작스러운 방문, 집을 팔려는 시도까지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은 어쩌면 돈에 눈이 멀어 가정까지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늘이도 있으니까. 조용히 말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알아둬라.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손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집도 하늘이의 미래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잠을 설치며 밤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은지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제가 준비를 마쳐야 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30년간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던 손이 이제는 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할머니, 방문 밖에서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아, 일어났니? 들어오렴. 하늘이는 잠옷 차림으로 들어와 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할머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거야. 하늘이는 오늘 학교에 조부모 참관 수업 있지? 할머니가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제 엄마랑 싸워서. 속상하세요? 하늘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12살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을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니.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강하니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따 학교에서 만나자. 할머니가 제일 예쁜 옷 입고 갈게. 하늘이를 방에 돌려보내고 주방에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메모를 남겼어요. 은지야, 중요한 일이 있어 먼저 나갔다. 하늘이 학교 참관 수업 때문에 11시까지는 돌아올게. 마이너스 엄마. 집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박영재 법무사는 노인 재산 관련 상담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은 8시에 문을 연다고 했지만 일찍 도착한 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8시 정각 중년의 남성이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재 법무사님 맞으신가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사무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간 지켜온 집, 갑자기 나타난 딸과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어제 밤의 대화까지. 1시간 가까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복래님,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박영재 법무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재산을 제발 제 손으로 지키고 싶어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법무사는 차분하게 여러 방안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명예 보호 신청을 통해 제 동의 없이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새로운 은행 계좌를 만들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명예 보호 신청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준비해온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박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컴퓨터로 명예보호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장복래님의 동의 없이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해주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새 인감 도장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딸이 기존 도장을 찾고 있다고 하셨으니 도장을 변경하고 인감 증명서를 재발급받으세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시간은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었죠. 급히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새 인감 도장을 등록하고 은행에도 들러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오래된 제자 민지의 미용실로 향했어요. 민지는 제가 미용실을 운영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친구이자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민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지야, 부탁한 일.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잘 보관해 드릴게요. 민지는 제가 가져온 금고를 받아 미용실 안쪽 사물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난 정말 내 딸이 이럴 줄은 몰랐어.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5분 전이었어요. 하늘이의 학교 참관 수업이 1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다르게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메모 못 봤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담담하게 대답하며 외투를 벗었어요. 어떤? 은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 법무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서류 잘 받았어요. 전화를 끊자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무사요? 무슨 일로? 나도 내 일을 하는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고 싶어. 하지만 내 집과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난 하늘이 학교에 갈 시간이야. 은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하늘이의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손녀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교실로 향하는 길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특별히 가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존엄성 그리고 하늘이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참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시간,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의 뿌듯함까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리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은지와 중년 남성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남성 앞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복래님.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윤종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지가 연락하던 윤 소장이었군요. 은지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계약금을 받고 집을 팔 예정이었을 테죠. 하늘아, 방에 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으렴.
하늘이를 방으로 보낸 뒤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지가 말했어요.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이 동네는 너무 오래됐고 엄마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한 거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윤 소장이라는 사람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장봉래님께서는 매매에 동의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전혀요.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됐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이 집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대요. 그 돈이면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저도 카페 창업할 수 있고 장봉래님의 서명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윤 소장이 말했어요. 정은지님, 어머님의 동의 없이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만 해주세요. 계약금 1,000만 원이 오늘 들어와요. 내일이면 카페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데.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 것이 될 집인데 지금 필요할 때 쓰면 안 돼요? 정은지님. 윤 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연락 주세요. 잠깐만요. 은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내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최 대표님이랑 계약한 게 있어서. 최 대표? 누구야? 물었습니다. 카페 창업 파트너예요. 내일까지 보증금을 안 내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요. 제발 서명만. 이때였어요. 하늘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금방 저녁 준비할게. 하늘이에게 미소 지은 뒤 윤 소장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지는 윤 소장을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은지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하늘이만 가끔 학교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은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늘이가 방에 들어간 후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일까지만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은지야,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그리고 하늘이를 생각하는 방식이 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해.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가 아니라.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취한 법적 조치들이 있어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했습니다.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오후 3시경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낯선 남성과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이분이 최 대표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 파트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봉래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신뢰가 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계하며 물었어요. 은지 씨가 투자건으로 상의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최 대표라는 사람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카페는 프랜차이즈 확장 가능성이 높은 콘셉트로. 저기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엄마, 은지가 말했어요. 최소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의 20%는 보장받을 수 있대요. 엄마 은행에 돈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집을 팔 수 없게 되자 은지는 제 예금을 노리고 있었군요. 그것도 이런 의심스러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난 관심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복래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최 대표가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제 딸에게는 안 했지만 당신에게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전 이미 당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집을 팔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제 예금을 노리는 거죠?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최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은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말 좋은 기회라서. 은지야,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명예 보호 신청도 했고 인감도 변경했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엄마가. 어떻게?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것은 은지와 최 대표가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일단 장복래 씨 도장만 있으면 집 계약은 가능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돈으로 카페 차리고 나머지는 반반 나눠요. 어차피 엄마는 모를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은 최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은지와 저 단둘이 남았어요. 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짓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서랍을 뒤지던 날부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난 내가 정말 이혼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내 남편이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돈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추측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하늘이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물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가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렴. 하늘이의 의사를 물어볼 거야.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은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하늘이에게 잠시 친구 집에 가 있을 거야 라고만 말했어요. 하늘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아이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랑 할머니가 지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내가 누구와 지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 장의 인생 챕터가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은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침묵이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며칠간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적응하기 시작했죠. 아이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아침 식사를 하며 하늘이가 물었어요. 글쎄, 엄마가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 집을 팔려고 했잖아요. 하늘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12살이지만 이미 어른스러운 면이 보였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늘이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가할 때면 텃밭에 작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몇 년 전부터 베란다에 꾸며놓은 작은 텃밭이지만 최근에는 거의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베란다의 화분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상추, 이건 쑥갓, 이건 방울토마토야. 한 달만 지나면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릴 수 있을 거야.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와, 저도 도울래요.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잊고 있던 기쁨을 하늘이가 다시 찾아주고 있다는 것을.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늘 바쁘게 살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그 상자에는 제가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위, 빗, 드라이기, 그리고 미용사 자격증까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늘이가 옆에서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미용실 할 때 쓰던 도구들이야. 가위를 손에 쥐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미용사였어요? 진짜요?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30년 동안이나 복내 미용실을 운영했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놀라니? 할머니가 머리 자르는 거 정말 잘하세요? 저도 해주실 수 있어요? 하늘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제 손끝에 남아있는 기술, 3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 머리 한번 멋지게 잘라볼까? 가위를 들어 공중에서 몇 번 탁탁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하늘이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위를 잡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앞머리를 살짝 다듬고 층을 내어 볼륨감을 살렸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거울을 보며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친구들이 헤어 디자이너한테 자른 줄 알 거예요. 하늘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손끝은 날 배신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시 열면 어떨까?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공간이라도 좋으니 다시 가위를 잡고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다시 미용실을 열면 어떨 것 같니? 정말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잘하시잖아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 근처에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작은 점포가 비어 있었어요. 월세도 합리적이고 면적도 제가 운영하기에 부담 없는 크기였습니다. 여기가 어떨까? 하늘이와 함께 빈 점포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완전 좋아요. 집에서도 가깝고. 하늘이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건물주와 만나 계약 조건을 상의했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던 덕분에 건물주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어머니 머리도 자주 해드렸으니까요. 장복래 씨가 다시 미용실을 여신다니 반갑네요. 계약금은 조금만 내셔도 돼요. 건물주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간판은 뭐라고 할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복내 미용실로 할까? 예전 그대로. 멋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일주일간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어요. 아주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흰색과 연한 녹색을 주로 사용해 봄의 느낌을 담았어요. 거울과 의자, 세면대 등 기본 설비를 갖추고 작은 대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완성된 날, 저와 하늘이는 새 미용실을 바라보며 웃음 지었어요. 간판도 설치됐습니다. 단정한 글씨체로 복내 미용실이라고 쓰여 있었죠. 드디어 완성됐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하늘이가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어요. 미용실 문을 연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예전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도 계셨고요. 복래 씨 다시 시작하셨다니 너무 반가워요. 다른 미용실 가봤지만 복래 씨만큼 손님 마음 헤아려주는 미용사가 없더라고요. 오랜 단골 손님이신 김영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피곤했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시 일하는 기쁨,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미용실에 들러 숙제를 하면서 저를 도왔습니다. 물컵을 채워주고 수건을 정리하고 가끔은 손님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죠.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느껴.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있어서 더 행복해. 67살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더 큰 설렘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봄의 중심에는 하늘이와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복내 미용실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일 때였죠. 처음에는 단골 손님 몇 분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특히 제가 시니어 고객의 머리를 잘 다룬다는 평판이 생기면서 주변의 노인정에서도 단체로 예약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복래 씨, 당신 손은 정말 마법 같아. 오래된 단골인 박순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비결이라면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죠.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경력의 힘이에요. 미용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의자 4개, 세면대 2개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항상 활기찼어요. 하늘이는 학교가 끝나면 꼭 미용실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저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샴푸를 돕기도 했고 현금 계산도 맡아서 하곤 했죠. 우리 하늘이가 미용실 운영의 달인이네. 어느 날 미용사 세연이가 말했어요. 세연이는 제가 다시 미용실을 열 때 채용한 젊은 미용사였습니다. 경력은 짧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했어요. 제가 크면 할머니처럼 미용사가 될 거예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미용실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을 때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67의 나이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체력이 따라줄까?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까? 온갖 불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은지였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예전보다 더 말랐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렴. 조용히 말하고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은지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용실을 다시 여셨네요. 그래. 3개월 전부터 시작했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을래? 은지는 조심스럽게 미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어요. 은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여기도 와서 도와줘. 밝고 씩씩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해요. 월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시작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최 대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사기꾼이었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대요. 은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지가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우하고는 연락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가끔 하늘이 얘기로 통화해요. 그 사람은 제게 너무 잘해줬는데 제가 배신했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지가 저지른 잘못은 컸지만 그래도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하늘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학원에 있어. 8시쯤 올 거야. 기다려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엄마 미용실 정말 잘 되네요. 은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줄 몰랐어요. 대단해요, 정말. 은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감, 이 성취감은 30년 전 처음 미용실을 열었을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67의 나이에 모든 것을 제 자신까지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용히 말했어요. 내 나이든 내 나이든. 그 말에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8시가 되자 하늘이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원에서. 말을 멈추고 은지를 발견한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아. 은지가 일어섰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은지를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다시 은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돌아오길 원하니? 조용히 물었어요.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가 다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할머니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은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약속할게, 하늘아.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 어색함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함께 있었어요. 은지는 당분간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매일 하늘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은지도 그것을 이해했어요. 밤늦게 하늘이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67의 나이에 찾아온 이 변화와 도전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버거웠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은지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텔레비전을 보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복내 미용실이라고 쓰인 간판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거리에서 보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살. 그것은 어쩌면 가장 늦게 찾아온, 하지만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67살 내 삶은 이제부터야.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늘이의 웃음을, 그리고 어쩌면 은지의 회복까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용기와 변화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제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별빛 아래 저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조용한 다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리라고.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시작하는 이 여정의 끝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나 봅니다. 67의 봄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저는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